프로이트 샤먼의 방법. 낙가자와 종종 융이 오해를 받는 것은 바로 그런 점과 관계가 있습니다. 가령 융이 원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런 것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와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낙가자와 융이 그런 것을 원형이라는 것으로 실체화해서 어떤 틀 속에 집어넣는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융의 책을 읽으면 원형 자체가 아미타열이나 그와 비슷한 어떤 것에 부여한 가상의 이름인 듯한 느낌이 들지요. 뭔 소리야? 카와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융은 만년에 이를수록 그런 점을 이론적으로는 비교적 확실하게 구분하여 원형 자체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을 몇 번씩 반복합니다. 자신을 초월한 어떤 것이 내면에서 의식화하면 원형적인 이미지가 된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점이 또한 재미있습니다. 원형적 이미지라는 것은 아니 나의 꿈에 나타난 나무 한 그루는 어떠어떠한 이미지이며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는 식으로 말하기보다는 그 나무는 부처예요 라고 딱 잘라 말해버리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낙가자와 그렇지요. 카와이, 그런 박력이 중요할 때가 있지요. 실제로 융은 박력으로 밀어붙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 점에 감명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형으로 잘못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엄밀하게 따지다 보면 원형 그 자체는 알 수가 없으니까 원형적 이미지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런 사람에게는 박력이 없지요. 낙가자와 그렇죠. 카와이, 박력이 없으면 치료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점이 내가 무척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죠. 낙가자와 게다가 그 나무는 부처다 라고 말할 때 부처는 우리에게 완전한 공허인 셈이죠.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단지 부처라고 하는 뭔가가 있을 뿐이지요. 포용력을 갖고 그 뭔가를 긍정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표현하려고 하면 전부 부정당하고 말죠. 하지만 그것이 부처라는 개념이며 대개 일본인은 곧바로 무척 강렬하지만 내용은 텅 비어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겠지요. 불교가 일본인에게 얼마나 깊이 침투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불교의 다른 부분에서는 어려운 것도 있고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다만 부처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공통된 이해만큼은 대부분의 일본인에게 대개 두루 퍼져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카와이, 하지만 초기에는 융도 원형과 원형적 이미지를 혼동하지요. 융은 아무래도 논리적으로 이상하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보면 그런 것은 비판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융은 원형적 이미지와 원형을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비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원형을 혼동한다. 가령 스위스의 정신요법가인 메다르트 보스는 현존재 분석을 주장하면서 현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논리를 상당히 치밀하게 세워 비판을 하죠. 예를 들어서 사자가 꿈에 나타나도 그것은 사자예요 라고 하는 식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프로이트는 사자는 아버지다 라는 식의 엉터리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융은 그것을 다시 어떤 원형의 징표다 라고 하므로 그건 역시 잘못된 것이지요. 당신의 꿈속에서 사자를 봤나요? 그건 사자 꿈이에요 라고 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그런 당연한 말을 들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낙가자, 그렇지요. 카와이.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메다르트 보스를 만나면 박력이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박력. 보스에게 정신분석을 받은 사람이 말한 적이 있는데 꿈속에서 창문으로 사자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 보스가 깜짝 놀라며 감탄사를 외친다는군요. 그럼 환자도 바로 이거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자신이 대단한 꿈을 꾸었다라는 실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컨대 실제 임상이라는 것은 개개의 상황에 따라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무엇이 살아있고 무엇이 전달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이 살아있고 무엇이 전달되고 있는가.
하지만 보스가 그런 것을 했다라고는 어느 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사자는 사자다 라고만 쓰여 있을 뿐이죠. 하지만 실제로 보스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자가 실제로 창으로 뛰어드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군요. 나카자와. 그건 바로 샤먼의 방식과 똑같지 않을까요? 샤먼은 전부 자신의 체험에 의해 표범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표범이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지요. 프로이트처럼 엉터리 같은 말 하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표범이 나타나면 그것은 그저 표범일 뿐입니다. 그게 뭐냐고 물으면 그것은 커다란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므로 부처와 조금도 다름이 없죠.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프로이트는 꿈을 의미의 실체 속에 가져다 놓으려고 하지만 보스가 말하는 현존재 분석은 사실 까마득한 고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와이. 그 생각에는 나도 동감해요. 하지만 보스의 이야기를 듣고 관념적으로 섣불리 따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을 못하죠. 프로이트를 따라하는 편이 훨씬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거야 뭐 아버지지 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니까요. 나카자와. 힘이 쪽 빠지죠. 카와이.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더라도 그것과 유사한 어떤 표현을 해줘야 한다는 것 때문에 고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탓에 나는 종종 정확한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은 아니다 라고 말하곤 하죠.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가 문제죠. 그런 점에서 프로이트는 현명하기 때문에 표현을 체계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체계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박력과 안정감을 획득하게 되지요. 박력과 안정감. 그러면 그쪽이 이기는 겁니다. 나카자와. 그러나 그것은 야생의 사고나 불교의 방식과는 가장 거리가 먼 것으로 어떤 결정을 원하는 방식이군요. 카와이. 상당히 먼 것이지요. 나카자와. 유대교적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군요. 카와이. 그럴수록 융은 불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융이 그노시스에 주목하니요. 나카자와. 융이 불교에 접근하는 계기가 된 것이 그노시스라고 할 수 있죠. 카와이. 그렇죠. 나카자와. 그 점은 부정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노시스라는 것은 부정의 종교인 셈이니까요. 카와이. 그렇게 연결할 수가 있군요. 나카자와. 그노시스의 탄생 배경을 생각해 보기도 하죠. 그노시스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에서 로마가 압정을 펼치고 있던 시대, 즉 1, 2세기경에 탄생한 사상이죠. 당시 그리스나 로마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세계는 존재하고 긍정해야 하는 것이며 진과 선과 미로 가득 차 있다라는 식이었죠. 그런데 그노시스는 진과 선과 미로 가득 찬 세계가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다고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아니에요 라고 말한 셈입니다. 그때 그노시스의 사상과 불교의 사상이 상당히 접근하게 되었던 거지요. 어떻게 해서 접근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우선 불교가 직접 그리스에 전파되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이미 불교가 그리스 내에서 하나의 전통으로 존재했다는 생각이지요. 또 다른 썰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주는 그리고 현세는 올바른 것이다. 진과 선과 미 바로 그 자체다. 라는 사고방식을 주입하려 하자 그것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노시스를 만들어 갔다는 설이 있죠. 그노시스에서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샤먼에 가깝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선생님은 명쾌한 표현을 하지만 그노시스의 선생님은 어딘가 섬뜩한 느낌이 들죠. 부정만 하고 세상에서 당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을 전부 뒤집어 버리니까요. 그러고는 아니야, 세상은 그런 식이 아니야 라는 식의 기분 나쁜 표현을 하죠. 모두가 이 세상은 얼마나 멋진가 라며 이 세계를 찬미할 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세계는 사실 가짜 신이 만든 거예요. 진짜 신은 숨어있죠. 우리는 숨어있는 신의 지혜를 몸에 익혀서 이 세계를 향해 아니야 이것은 틀렸어 라고 끊임없이 말합시다 라고 말해버리는 어쩐지 무서운 선생님이시죠. 무서운 선생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노시스의 사람들은 심리요법가에게는 거의 환자에 가깝죠. 당시의 지중해 세계 내에서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환자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불교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표현으로서는 동일한 구조를 갖게 된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둘 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썰이지요. 그노시스의 사고방식이 크리스트교 내부에 가시가 박히듯이 깊숙이 박히고 말아 지중해 세계에서도 일종의 동양적인 부정의 사고가 탄생하였습니다. 동시에 유럽의 정신사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어 왔던 셈이지요. 카와이. 융이 그노시스에 주목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노시스를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한 거죠. 물론 나중에는 그노시스와 결별을 하고 연금술 쪽으로 가버렸지만요. 나카자와 섬뜩한 면이 강하니까요. 카와이. 그렇죠. 여하튼 이 세계에 대해 단순한 전면 긍정을 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는 셈이죠. 어딘가 수상해 라는 식이죠. 카와이. 부정의 끝에 존재하는 것. 카와이. 불교의 경우 붓다는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셈이죠. 이것도 아니야를 계속하다가 어디선가 이거다 라고 말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런 말을 아예 안 하나요? 나카자와. 붓다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지요. 불교 내에서도 부정에 부정을 거듭하다가 이거다 라는 식의 긍정적인 견해를 포착할 수가 있다는 주장이 대승불교 내부에서 나왔죠. 그런 주장을 통해 결국 밀교가 탄생하고요. 카와이. 아, 그렇군요. 나카자와. 밀교에서는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체험은 가능하다 라는 주장을 하죠. 밀교의 경전은 후소에 만들어진 만큼 실제로 붓다가 말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도 붓다는 두 종류의 설법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평범한 불교 수행자에게는 부정의 길을 가르치며 인간에게서 멀어져 가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지요. 그런 경우에는 이것은 이렇다라는 식의 절대 긍정은 안 합니다. 하지만 고귀한 정신의 소유자들에게는 밀교를 설법하고 직접 가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몸으로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긍정적이고도 직접적으로 가르친 것이죠. 물론 초기의 불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후세의 불교도가 그런 것을 거론했죠. 초기, 즉 철학이 중시되던 시기에는 부정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붓다는 절대로 어떤 명제를 긍정하거나 이거예요 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점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최초로 불교도와 논쟁을 벌인 상대가 바로 단정짓기를 좋아하는 브라만 학자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대중의 레벨이 되어가죠. 가와이. 불교 스스로가 강해졌으니까요. 나카자와. 그렇죠. 대중화가 이루어졌을 때는 나가르주나 같은 것에 대해 이야기해도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것은 아무래도 좋으니 붓다가 말하는 공이라는 게 뭔지 말해줘요 라고 요구하게 되죠. 그런 요구에 부응해야 했기에 대긍정이 등장한 겁니다. 카와이. 그렇게 되면 밀교와 결합하기가 쉬워지지요. 언어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 셈이니까요. 나까지와. 물론 붓다가 말한 공은 언어화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밀교만이 아니라 반야경에도 언어불능, 말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은 확실히 긍정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지요. 그렇게 볼 때 반야경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글귀상으로는 전부 부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테 파라가테 아제 바라아제 라고 하는 만트라, 진언이라고도 함. 석가의 깨달음이나 서원을 나타내는 말로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신성한 주문을 의미 만트라, 아제 바라아제가 나오니 말입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결국 만트라 하나로 경전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셈이므로 부정을 거듭한 다음에 그것을 긍정으로 전환해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부정에 의해 설파된 이 진리를 가령 언어의 음을 빌려 표현하면 가테 파라가테라는 만트라가 된다고 하는 매우 미묘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철학에서 일관성을 가진 것으로서 체계화하면 반야경에 가테와 같은 만트라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겠지요. 여기에는 이미 밀교의 사고법이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카와이. 융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영어로 땡땡 즉 순회라는 뜻의 단어가 있지요. 내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결국 중심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빙빙 돌 뿐이죠. 주의를 몇 번씩 반복해서 돌므로써 해서 이를테면 중심에 대해 생각하거나 중심을 느끼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도 그 생각에 동감합니다. 융은 자신의 책에서도 순환이 많다는 말을 합니다. 그의 말대로 확실히 삥삥 도는 표현이 많지요. 그래서 융의 표현은 직설적으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리저리 말을 돌리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융의 사고방식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역시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이죠. 나카자와. 그렇지요. 말하자면 주위를 도넛 모양으로 돈다고 하는 일종의 비유인 셈이지요. 카와이. 그렇죠. 나카자와. 모든 것이 비유에 의해 회전을 계속하고 있지만 언어를 통해서는 중심부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카와이. 아마도 빙빙 돌고 있는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체감한다는 뜻이겠죠. 그런 체험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밀교가 되는 셈인가요? 나까자와 어려운 문제군요. 밀교라고 해버리면 문제를 극단적으로 좁혀버리는 느낌이 듭니다. 가령 하이데거가 존재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까? 있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것은 말하자면 한가운데 뻥 뚫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셈이죠. 카와이. 그렇지요. 나까자와. 하지만 우리는 존재가 아니다. 존재자임으로 단지 주위를 빙빙 돌고 있을 뿐인데 그는 중심부에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식으로 말하지요. 그러면서 왜 그것에 대해 모두 놀라지 않느냐고 하죠. 하이데거는 요가를 하는 사람도 아닌 단순한 철학자가 아닙니다. 요가를 하는 사람도 아닌 단순한 철학자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자 모두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을 받아들여 하이데거 철학을 추종하죠. 사실은 거의 신비에 가까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카와이. 그렇지요. 나카자와. 아마도 하이데거의 철학을 동양에 들여오면 밀교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인식될 겁니다. 신비와 관련이 있는 것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죠. 나는 그 있다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가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수많은 단어가 생겨나고 중심점에서 독특한 언어와 사고가 계속 샘솟아 나오지요. 혹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선 침묵하라 라고 하는 비트겐슈타인 같은 철학자도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작해 말을 가지고 주위를 맴도는 것 정도이니 중심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영역에 관해서는 침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비트겐슈타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있는 걸까요? 그의 마음은 중심에 있습니다. 다만 중심에 대해서는 침묵하려고 하는 인식 혹은 침묵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끔 하는 어떤 것이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위를 돌고 있다가 여기 뭔가 닿는 것이 있군요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그것을 식별하는 데는 상당한 테크닉이 요구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중심부와 접촉한 걸까 하지 않은 걸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분간할 수가 있죠. 밀교는 중심부로 빠져나가서 여기서부터 모든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식의 철학을 만들었지요. 하지만 말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을 경우 인간의 의식은 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말로서 파악이 불가능한 것은 인간의 의식에는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니 전부 침묵하라 라고 하는 비트겐슈타인은 참으로 미미한 곳에서 밀교와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관계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모든 것을 부정해가는 정신의 운동과 신랑 같은 대긍정의 정신은 표리관계라고 할 수 있지요. 대일경에서는 대일열애가 자진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셈이니까요. 카와이. 화엄경에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지요. 그 점이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두철미 마지막까지 아무 말도 안 하죠. 나까자와. 그건 오히려 비트겐슈타인에 가깝지요. 카와이. 대일경은 언제쯤 만들어졌지요? 나까자와. 7세기경입니다. 카와이. 한가운데에 있는 언어화가 불가능한 것을 나는 체험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가요? 나카자와. 그렇지요. 다만 일본인이 알고 있는 선만은 문답 중심이 되었습니다만 처음에는 선도 밀교에 가까워 법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했지요. 그러니 선과 밀교는 별로 다른 점이 없어요. 육조단경을 읽어보면 밀교와 유사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신이 어떤 식으로 말하는가 아직 언어로 표현 불가능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어느 시대인가 선의 스타일이 결정되었습니다. 일본인은 그렇게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의 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규정된 것이지요.
하지만 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불교의 전체적인 움직임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출발점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와이. 그런 의미에서 말하면 처음에 선도 노수님들에게 부정의 연속이었죠. 칼, 선종의 그릇된 생각 등을 꾸짖어 깨우침을 주는 격려의 소리. 갈 하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나카자와. 그렇죠. 정말 편하죠. 카와이. 갈 하고 기세 좋게 부정하죠. 나카자와. 슬리퍼로 머리를 치며 대오라고 말하죠. 이 부분의 메커니즘은 여전히 알쏭달쏭합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 나카자와. 요즘 아이들은 일종의 뿌띠 그노시스의 수식어로 사용된 뿌띠는 작은 혹은 어린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뿌띠 그노시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에요. 이런 세계는 싫어요. 라고 말하니까요. 카와이. 그래요. 정말 그런 셈이죠. 나카자와. 이런 현상을 낳는 것은 그노시스의 시대에도 그리고 현대에도 변함없이 압도적인 관계성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는 고독한 환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의 테러로 치달을 수밖에 없죠. 카와이. 그런 의미에서 말한다면 노를 표현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학교에 안 갈 거야 인 셈이네요. 나카자와. 학교에 갈 거야 라는 대답은 앞에서 말한 사자나 아버지다와 마찬가지로 진부한 이해일 뿐이죠. 카와이. 어린이가 학교에 가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으로 생각하지요.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한 것이니 이것은 엄청난 일이지요. 나카자와. 그런 의미에서 요즘 어린이들 가운데 그노시스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카와이. 그렇지요. 우리는 그것을 인간 존재, 즉 현대 사회에 내재하는 존재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셈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두들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 나쁜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학교에 안 가는 것에 대해 우선 본인이 나쁘다, 그 다음에 부모가 나쁘다, 학교가 나쁘다라는 식으로 그 원인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계속했죠. 하지만 마침내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연히 대응 방법도 많이 바뀌었죠. 나카자와. 하지만 선생님 세대는 어렸을 적에 학교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던가요? 카와이.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런 편이었죠. 그리고 학교에 안 갈 거야 라는 생각은 할 수도 없었어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 당시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고 하는 다니카와 슌타로 같은 사람은 천재였죠. 역시 선구자는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카자와. 여러모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하니까요. 카와이. 불가능하죠. 그는 그 정도의 자유분방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어렸을 적부터 뭐든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묘한 재능이 있어서 이미 정해져 있는 틀 속으로 별다른 저항 없이 들어가면서도 항상 작은 소리로 노라고 말하고 있었던 셈이지요. 나카자와. 저 역시 노라고 말하면서도 계속 태평하게 학교에 있었고 게다가 대학원까지 다녔지요. 인생의 태반을 학교에서 보냈다고 해도 될 정도죠. 카와이. 그리고 그 부정이 청년의 내면에는 정도가 약한 부정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죠. 자기 세계에 틀어박혀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뭘 해도 재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학점을 잘 받아도 별 의미를 못 느끼고 취직을 해도 그저 그렇고 연애 역시 마찬가지죠. 결국 전부 노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죽는 것도 노죠. 그냥 붕 떠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자기 세계에 완전히 갇혀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나요? 그저 만날 뿐입니다. 만나서 그 사람이 이것이 무의미하다, 저것이 무의미하다 라고 해도 그냥 그 말을 들어주기만 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것에라도 의미를 느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일만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셈이니까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응대를 하고 있죠. 그 사람은 거기서 뭔가를 긍정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부정을 우리가 부정한다든가 긍정을 설교한다든가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긍정이 저절로 생겨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죠. 아니한 치유와 깊은 부정. 나카자와. 치유를 부정의 문제와 관련해 말한다면 치유는 대개 어느 부분에 포함되나요? 물론 치유에도 여러 패턴이 있겠지만요. 카와이. 치유에 대해서는 나도 자세히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정이라는 문맥에서 말하기는
문맥에서는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을까요? 치유는 오히려 긍정적인 감정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나카자와 또다시 신라의 이야기를 하면 신라는 시대에 이르자 일본 불교는 일본인이 조선 시대부터 갖고 있던 자연 감각이나 인간관과의 소통이 가능한 장소로 안착해가지요. 부종을 통해서 본래의 장소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었던 겁니다. 치유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요시모토 바나나의 소설 무지개를 봐도 인간의 오래전 생활방식, 즉 인간들이 자연을 직감하거나 이해하는 생활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듯하지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로군이라는 말이 들지 않을 수 없었지요. 요시모토 다카키도 자신의 사상에서 대중에 대해 거론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신란 혹은 아프리카적 단계로 심화되지요. 우선 근대의 부정을 통과해서 거기서부터 아프리카적 대지 혹은 신란이 생각했던 대긍정의 대지를 향해서 가지요. 그것을 대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착지하는 것을 사상의 임무로 여기고 있지요. 흥미롭게도 요시모토 바나나도 동일한 사이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경우는 문학이고 게다가 그녀의 문학은 치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걸로 평가되는데 충분히 숭고할 만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치유도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긍정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카와이, 그렇지요. 나카자와 다만 치유로 알려져 있는 것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긍정은 근대 사상사적인 것을 부정하고 그런 다음에 미지의 세계로 정착해가는 커다란 사이클을 그리려고 하죠. 요시모토 부녀가 생각한 부정과 긍정의 커다란 사이클이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카와이, 그렇지요. 말하자면 자기 긍정의 종류나 레벨이 여러 가지인 셈이겠군요. 나카자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치유라는 단어도 부정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단순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소, 기분 좋은 장소에 자신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사전은 아버지예요 라는 해석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곳으로 가버리는 셈이죠. 하지만 만일 치유라는 것이 정말로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부정이 개입되어야 합니다. 카와이. 일본에는 어떤 막연한 부정감 같은 것은 갖고 있지만 강렬한 부정을 체험하는 사람은 오히려 적을지도 모릅니다. 강렬한 부정. 막연한 부정과 강렬한 부정. 막연히 부정적이면서 뭔가를 찾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렇게 되면 막연한 긍정에도 치유를 느끼는 식의 자칫하면 수준이 형편없이 낮은 것이 되고 말죠. 예를 들어서 기분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거나 온천에 가거나 숲속 나무 사이로 햇빛이 비치거나 하는 식이죠.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나는 말하고 싶군요.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 즉 깊은 부정을 체험한 사람은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쩐지 길들여진 치유가 유행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 드는군요. 대일열의 한숨, 과학에 대해서. 전쟁 체험에 의해 과학으로, 전쟁 체험, 과학. 카와이. 오늘의 주제는 불교와 과학입니다. 나카자와. 대담을 위해 만나뵐 때마다 선생님께서는 과학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싶어 하셨죠. 과학을 향한 선생님의 집념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집념은 어디서 비롯된 건가요? 우선 그 점에 대해 듣고 싶군요. 과학을 향한 집념. 카와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쟁 체험일 겁니다. 나는 전쟁 중에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접한 사상은 그야말로 비과학적이었지요. 정신력만 있으면 죽창으로도 전차를 이길 수 있다는 시기였으니까요. 나카자와. 지금은 북한이 그런 시기죠. 카와이. 모두가 그런 식으로 말하지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어려서부터 완고할 정도로 합리적인 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전쟁 중에 그런 기묘한 정신론에 항상 의문을 품으면서 이상하군 하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전쟁에 지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내가 내린 결론은 이런 것이었어요. 일본인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분발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신을 갖추어야만 한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에 진학할 때 수학과 입학하기로 했지요. 입학하기까지 했지요.
그런 생각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수학과에 가면 모두 이과 계통의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나카자와.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바로 거기서 발생하게 되죠. 카와이, 그래요. 거기서 또다시 이상하군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모두가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과 계통의 사람은 말하자면 해석을 하고 있을 뿐이다. 역사는 이렇게 보인다 라는 식으로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을 뿐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알 수 없지 않은가. 그런데 예를 들어 보일, 샤를의 법칙하면 누구에게나 통용된다. 제대로 된 것을 쌓아 올려가기만 하면 결론은 반드시 얻는다. 이런 식의 생각이 이과 계통 사람들에게 강하죠. 나 역시 문과 계통의 녀석들은 근거도 없는 말을 한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체계와 이론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수학과에 진학한 셈이고요. 하지만 더욱더 극단적이 되면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이상하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이과 사람들과 문과 사람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어찌되었든 나는 내 인생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임상심리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적부터 과학에 집착한 데서 비롯된 집념에 의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은 이른바 근대과학 자체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최근에 점점 들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뀌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과 계통의 사람들이 과학적이라고 할 때는 근대과학만을 염두에 두고 있죠. 나카자와. 여전히 데카르트에 치우쳐 있는 셈이죠. 카와이. 정말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할 방법을 생각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런 사명감을 무척 강하게 느낍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불교가 의외로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야기가 좀 비약을 합니다만 이슬람 사상을 연구하는 이즈스 도시이코 선생님의 업적은 정말로 감동적입니다. 이즈스 선생님이 화엄경을 강연하는 자리에서 무자성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본래 나라는 것은 없다. 하지만 나는 모든 관계의 총화에 의해 규정된다. 바로 이 생각이 무자성이죠. 이즈스 선생님이 제시한 그림에서 보면 만사를 생각할 때 관계라는 것이 우선하게 됩니다. A의 존립에 B와 C, D를 비롯한 전부가 관련되어 있는 전체와의 관련을 무시해서는 어떤 물질의 존재도 생각할 수가 없지요. 근대 과학에서는 하나하나의 개체를 우선시합니다. 개체를 명확히 하고 개체와 개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해하려 하지요. 게다가 그것을 전부 인과관계에 의해 이해하려고 합니다. 특히 근대 물리학의 경우는 모든 것을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A와 B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수식으로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것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지요. 하지만 인간을 개체를 생각하기 전에 관계가 존재하고 있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와 어머니가 존재하지요. 부모만이 아니라 동물도 있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존재하지요. 나카자와. 둘러보면 타인이 주위를 삥 둘러싸고 있죠. 카와이. 그렇죠. 타인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개체를 확립한 다음에 관계를 생각하기보다는 관계를 우선해서 생각하는 편이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적인 셈이니까요. 그리고 보면 불교는 그런 것에 대해 철저하게 생각했으니 실로 대단하지요. 게다가 화엄경의 경우 처음 부분이 만들어진 것이 아마도 서력기원 전후의 일이죠. 나카자와. 완성된 것은 3, 4세기경의 일입니다. 카와이. 그러니 참으로 대단하죠. 이지스 선생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융이 말하는 공시성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융은 공시성으로 의미가 있는 우연의 일치 현상이라고 보기도 했지요. 즉 인과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현상이 의미 있는 일치를 보이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꿈에서 본 것이 실제로도 그대로 일어나거나 하는 것을 뜻합니다. 심리오법가로서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시적 현상을 고려해 넣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불교는 말하자면 나한테는 매우 친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교적 세계관이나 불교식 관점은 근대과학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게다가 마음이라는 것을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마음의 구조 같은 것은 서양에서 의식이나 무의식에 대해 거론하기 이전에 이미 불교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겁니다. 유식 같은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불교에서는 현대에도 통하는 지혜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든 인문과학 분야에서든 불교적인 생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가 집착하는 겁니다.